이번 시간에는 장기보험, 생명보험 관련 보험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당 편치입니다. 이 범행수법으로는 경미한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입원 1당 보험금 수령을 위해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입원 기간 중에는 외출 외박을 자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입니다. 실제 입원하지 않았으나 병원과 결탁하여 입원한 것으로 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입원 1당 보험금을 편취하는 형태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동반 입원하는 거죠. 해갖고 입원 1당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하는 행태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입원 1당 담보를 단기간에 다수 집중 가입하고,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 다수 집중 가입하고, 소득 대비, 내가 소득이 그런 200만 원이면 보통 보험금은 소득 대비 10%에서 15% 사이에서 하는데, 내가 소득은 200만 원인데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 원이다. 이거는 뭔가 이게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미한 상해로 발생한 염자 및 근육통으로 반복 입원합니다. 뭐 허리 염자, 무릎 염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발목 염자, 팔 염자, 경추 염자, 염자로 계속적으로 반복해 갖고 입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기, 이염, 두통 이런 거는 그냥 통원 치료해도 될 건데 이거로 입원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입원에 보면은 대학병원급 입원이 아니고 동네 병원, 어흥급 병원이 많고, 입원 관리가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 그런 병원만 찾아갖고 돌면서 전원하면서 입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요즘 의료생협에서 이제 환자가 병원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환자 알선하는 그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리고 뭐 상해 및 질병을 이유로 병명을 바꿔가면서 관절, 디스크, 염자 뭐 그런 거로. 그러고 멀쩡하게 가다가 길 가다 넘어졌다, 눈에서 미끄러졌다, 산에가 등산하다 자빠졌다 하면서 하체 부실형으로 계속 자빠졌다 넘어졌다 하면서 반복 입원하는 이런 유형. 그리고 이제 조사 요령으로는 SNS라든지 출퇴근 현황, 가족이 동일 기간 중에 동일 병원에 동반 입원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 1, 3개월 전에 집중으로 보험가입 여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졌다, 무릎 염자로 내가 허리 염자로 내가 보험금을 타먹어야 되겠다, 한 보험회사에 너무 많이 타먹으면 조사가 나오니까 한 보험회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합니다. 가입해가지고 그래갖고 보험사고 타고 여기에서 100만 원, 여기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려고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했는지 여부. 그러고 얘는 사고 날 때마다 A 병원에 입원한다. A, B, C 세 개 입원, 돌아가면서 입원한다. 그런 거. 그리고 피해가 단순히 넘어졌는데 뭐 3주, 4주 이래 입원한다든지 그런 걸 쭉 데이터 분석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는데 휴대폰 기지국 내역 하나 넣으면 딴 데가 이체하고 있는 거. 근데 요즘 한잔 똑똑해갖고 휴대폰을 병원에 놔두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휴대폰에 병원에서 계속 기지국 지킨다고 이건 제대로 입원했구나.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심평원에 이제 입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행위로 넘어지면은 몇 주가 적정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은 2주가 적정한데 2개월 입원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거는 부적절한 입원이 되는 거죠. 자, 적발 사례입니다. 허위입원으로 입원 보험금 등을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보험사기 혐의자가 적발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내가 목 디스크다, 염자다, 그러고 이제 입원 기간을 했는데 입원 기간 중에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을 하는 겁니다. 대리운전.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입원이 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증빙이 되는 거죠. 최근 1년간 허위입원으로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 410건에 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택시 운전기사들이 사고 나면은 이렇게 개인 택시
이렇게 입원을 쭉 합니다. 입원을 하면서 입원 기간 중에 또 영업을 합니다.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영업용 택시는 가스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A 운전자가 한 달에 정부에서 보조를 보통 택시에 기름 만땅 넣을 때마다 보조를 받는데 한 달에 보통 보면 10회 정도 기름을 만땅 넣습니다. 만땅 10회에서 15회 만땅 넣는데 그렇게 1일, 3일, 5일, 7일 기름을 만땅을 넣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보험회사 보험금 청구는 그 기간 중에 입원 중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보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많이 걸려들었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2, 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자, 웬만한 병원에는 가서 아프다 하면 2주는 끊어주거든요. 그렇게 그 2주 입원하면서 계속 이제 예방 예출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는 거죠. 대리운전 비율이 44%로 44%로 입원 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 이거는 뭐 입원할 필요성이 없는 건데 그 입원이 주목적이죠. 특히 이럴 때는 입원 관리가 소홀한 병원, 뭐 한방병원이라든지 이형급 병원, 특히 이제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많고 한방병원이 많고 강주 지역에 특히 많은데 이 강주 지역에는 병원이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환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병원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허위장애 청구입니다. 이제 이 범행수법으로는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여 사고장애로 이장하는 행태, 뭐 본인이 손목을 자른다든가 발목을 저 철도에 나라도 깔아갖고 없애다든가 해가지고 장애해가지고 청구하는 그런 경우고, 또 그러고 실제 장애보다 부풀려갖고 양 아프니까 나는 상급 장애법이 안 되는데도 1급으로 바꾸고 그래 하는 거. 그런데 장애가 없으면서 있는 것으로 허위장애 진단을 발급받는 경우 나는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봐도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데는 할 말 없거든요. 한쪽 눈은 보이고 한쪽 눈이 이 한쪽 눈만 안 보인다는 건 정말 이게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건 아주 그냥 공무원 그 정빙이 없으면 정말 두 쪽 다 안 보인다면 차라리 이건 적발이 쉽습니다. 이거는 장림 행세를 해야 되니까 두 쪽 다 안 보이는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적발이 되니까 한쪽 눈만 안 보인다 그럽니다. 한쪽 눈만. 그리고 기양 장애를 속이고 보험가입 후에 장애보험금 청구하는 거. 내가 원래 장애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제 속이고 보험가입 후에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질병 장애인데도 이거 가벼운 자기가 넘어지지 않았고 내가 이거 사고로 인해 갖고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형태. 그리고 이 경우에 특히 이제 의사하고 브로커, 보험 설계사 등이 이제 조직적으로 짜갖고 이제 후유장애 진단을 가상이라든지 허위로 발급하는 형태가 많죠. 네. 특징으로는 경미한 상해 및 질병 등을 인으로 장애는 아주 높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후유장애 담보 집중가입, 각 보험사, 여러 보험사에. 네. 그리고 장애 판정이 용이한 특정 병원에서 장애 진단 잘 끊어주는 병원이 많습니다. 뭐 부천 지역의 뭐 A 병원, 뭐 어디 강동구의 B 병원 이런 데는 장애 진단이 잘 나오죠. 그리고 독립 손해사정인들이 꼭 개입됩니다. 손해사정인들은 너 보험금 수령하는 금액의 15% 내가 그 대신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장애 브로커가 되는 거죠. 사고 발생 내용이 또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혼자 가다가 추락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목적자 없는 그런 사고. 조사 요령으로는 이제 장애를 이용한 보험 사기의 특성상 허위장애 또는 기양장애 등 범죄 사실 이거를 이제 객관적인 증거 사실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가입 전 병력사항은 퇴행성이라서 기항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진료 내력을 보고 이제 보험이 집중 가입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에 A 보험사에도 가입하고 B 보험사에도 가입하고 C 보험사도 가입하고 장애보험금 가입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무기록 확보,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분석하고, 병원 의무기록은 보험금 청구하면은 그 이인받았고 의무기록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장애 상태 실측, 아까 잠복 미행하는다 그랬죠. 그리고 재활치료 내용 분석, 그리고 이제 의료 자문을 통해 갖고 장애 상태를 확인합니다. 피보험자의 행적 파악이라든지 장애 상태 탐문, 잠복, 미행, 그래갖고 장애 상태를 확인하고, 이때 이때는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보면은 확인했을 경우 수사관한테 연락해갖고 대동해서 증거 확보하는 게 필요하죠. 아, 50만 원의 양심만 판 의사들 해가지고 장애 등급을 조장한 일당 무더기가 기소됐다는 그런 적발 사례입니다. 예. 그림 참조하시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1억 3천만 원을 뇌물을 수수하고 이제 환자하고 산재 브로커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브로커는 이제 환자가 받는 보상금의 20 내지 30%를 챙기고, 그리고 변호사, 공인노무사 명의를 빌린 기업증 산재 브로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이제 80대고 늙고 일어나 놓으면은 용돈이나 벌라고 이제 명의를 빌려줍니다. 뭐 300, 400 이래 받고 빌려줍니다. 빌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 하면서 우리가 돈을 뭐 고액의 보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계약서를 쓰고 난 뒤에 이제 브로커한테 가서 장애 진단을 높게 받고 뭐 20%, 30% 챙기는 거죠. 이제 노무사, 변호사로부터 명의대위 받았고 76억 그 불법 수임한 거. 39명 이끄는 16명 구속. 16명 구속됐다 하면 굉장히 큰 거죠. 네. 사고 내용을 이장하는 수법입니다. 그래갖고 사례를 합니다. 사례를 사고에 의한 우연한 사망으로 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죠. 주로 저쪽에 뭐 내년에 남자하고 짜고 내 남편을 살해할 때 내 남편이 어디 간다 하면 내년에 남자가 차로 가서 고의사고죠. 고의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입니다. 살인. 근데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해가지고 죽이죠. 죽여갖고 교통사고로 했기 때문에 이건 가실치사죠. 그러니까 형이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보험금 타고 보험금 여러 개 들어놨으니까 타고 이제 일정한 그게 조금 살다가 보석 넣고 나오는 거죠.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 등 독극물을 이용한 사례도 있고, 또 자살입니다. 자살은 이제 보험 가입 2년이 지나야 이제 보험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손해보험은 아예 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데 이거 자살을 사고사로 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양 내가 해가지고 내 지인이 자살했다. 그러면 뭐 자살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떨어져 죽었다 해가지고 보험금 타주면 다 좋고 다 좋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인식으로 이제 일반 사고로 이제 바꾸는 거죠. 다음은 실종입니다. 이제 실종이 되면은 일반 실종은 5년, 그리고 특별 실종은 1년 이후에 법원에서 이해관계는 가족이나 이제 검사 청구해서 실종 선고가 되면 실종 선고가 이제 사망 진단서하고 대신합니다. 그렇게 실종 선고를 첨부해가지고 보험을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게 되면 사망 보험금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 이변조죠. 사망보험금 청구제 실제 사망 여부와 사망진단서 진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진단서 등의 서류의 이변조가 용이한 동남아 지역, 특히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 가서는 뇌물이 잘 통하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쭉 돈 맞주면 의사가 그냥 사망진단서 끊어줍니다. 그거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 초창기에 그에 쏘갖고 각 보험사에서 많이 지급됐죠. 그런데 그게 우연히 제보에 의해 가지고 2000년도 초반에 제보에 의해 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이 사망진단서가 뇌물 맞으면 그냥 나온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외국에서 사망거 가는 것도 꼭 현지에 의심이 날 때는 확인을 하죠. 보험가입 현황 조사합니다. 가입 시기가 대부분 사망사고가 인접한 시기에 집중되는지 여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내가 보험금 타먹는 걸 목적으로 보험 사기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가입하면 매일 돈 내기 때문에 그게 오래 안 갑니다. 1년 이내에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 전체에다가 고액의 사망 보장이 다수 가입했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이래 회사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명예퇴직금 다 집까지 담보를 잡아갖고 다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면은 좋고, 성공하면은 이거는 보험 그거는 내 숨겨놓은 자산이고,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여러 군데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합니다. 내가 이 사업 실패하면은 나는 그냥 죽더라도 내 가족들은 배불리 먹여야 되겠다. 그런 거로 이제 아주 특히 이런 게 요 근래 명예퇴직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게 보험가입 경위 및 재정상태 조사. 그런 게 피보험자가 자진 청약했는지 유족 제3자 가입 여부.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가다한 재무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운 상태에서 소득 대비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가입 여부 하는 건데, 보통 보험에 타서 3억 이상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번 더 체크를 하죠.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SNS 그런 걸 활용해 갖고 조사를 하죠. 사망 직전에 가족한테 카톡으로 미안하다, 사랑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가족하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가, 뭐 카톡한 그런 게 있는가, 안 그러면 내 정말 친한 친척한 친구한테 내가 전화한 게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참 빚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 SNS 등에 올리는 가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돼야 되겠죠. 보험금 노리고 전 남편 살해한 모자, 물놀이 중 익사로 위장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A씨 모자는 서천군 소재 갯바야 해상에서, 그러니까 A씨의 전 남편이자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를 이제 바다로 유인해갖고 그냥 아들하고 짜고 목덜미 물에 잡아놔갖고 익사를 시킵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신고를 합니다. 갯바에서 미끄러져서 죽었다고. 이래갖고 사망보험금 13억을 청구한 거죠. 네. 그 수사를 해봤더니 이제 사고 당시 발견된 장소에서 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장소에서는 익사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고 모자를 추궁해갖고 피해자 살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에 무책임하고 그런 거로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반감 품다가 사망보험금 14억에 가입해갖고 이제 죽인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 사고 현장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고 현장 확인 자료 갖고 이거를 적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동남아 호텔을 추락사였고 보험금 노린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씨 같은 경우는 동남아 호텔 고층 숙소 창가에서 셀카 찍다가 추락사했다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망자가 많은 채무로 인해 갖고 이제 변제를 독촉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망보험금을 다수 가입했고 여러 보험사에. 그리고 보험사에 써야 직원이 이제 동남아 호텔 사고 현장 방문해서 추락사 가능성 여부 확인해 봐보니까 거기는 추락사할 만한 적이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보험사 유족 동의하에 핸드폰 제시받은 후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더니 삭제된 핸드폰 문자 이래 했더니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죽고 싶다.
그러고 이제 보험금으로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가족하고 지인들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이게 자살로 이제 결론 난 거죠. 네, 이제 사망사고 내용 2장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요즘 문제병원이죠. 사무장병원. 그러니까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사 아닌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갖고 병원을 개설하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료법에 위반되는 거죠.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사를 자기가 고용하죠. 그래갖고 이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가 사무장병원이죠. 예, 사무장 운영 형태입니다. 그렇게 사무장이 자금이나 시설 투자를 하고 의료인 및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죠. 예, 사무장이 뭐 의사,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하죠. 그리고 이제 요양급여를 편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을 개설하고 난 뒤에 이제 의사를 고용해갖고 근무를 시키고 이제 이 요양급여, 건강보험공단한테 허위 청구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 흔히 환자 모집책을 두고 나이롱 환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갖고 나이롱 환자하고 나이롱 환자뿐만 아니라 진단도 많이 끊어주고 이런 병원에 가면은 진단이 잘 나오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몇십만 원 주면 진단을 아주 크게 내주죠. 이래갖고 이 경우 의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사의 명판이 아예 그냥 사무장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진단서도 그냥 사무장이 의사 명판으로 그대로 찍어주는 거죠. 의사는 한 달에 돈만 받고 나오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 의사를 그 수사기관에서 불러갖고 잡아봐 보면 보통 뭐 80, 85세.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은 경찰서에서 또 이거 구속시키기도 그렇잖아요. 구속시키면 유치장에서 사망하니까. 그렇게 뭐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운영 특징입니다. 이 사무장병원은 당연히 사무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불법 행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하는 게 나이롱 환자를 받아들이고 환자 유치책이 있습니다. 환자 유치책. 저쪽에 뭐 가평역 의대가 하나 하면 그쪽에도 뭐 환자 유치책이 있습니다. 환자를 한 명 유치해 주면은 그 유치해 주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 주는 그런 거. 특히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는 그거 데리고 오면 일주당 진단 일주당 얼마 주는 그런 식의 병원이 있죠. 자, 사무장병원 처벌 규정입니다. 여기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의 환자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건 의료법 위반하고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조사입니다. 이제 누가 돈을 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사무장이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누가 직원들을 고용하느냐. 의사가 직원을 고용하느냐, 사무장이 고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병원장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주 고령인 경우 병원실 운영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뭐 의사가 병원장이 90이다. 그러면은 그거 사무장이 다 해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항상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2, 3년 하다 보면 폐업을 하고 또 딴 데 갑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사업자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고액이 인출되거나 원장에게 월급 형태의 검증 거래 등 자금 관리를 주도한 사람. 그렇게 원장한테 돈을 이제 원장이 고용됐으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무장과 고용의사의 근로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이 의사들은 그렇게 모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한테 네 명의로 이런 식으로 허위 진단서가 나갔다. 그러면 의사들이 다 붑니다. 그냥. 이쪽엔 사무장이 실권자라고.
이상 사무장 병원입니다. 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의료생협병원. 그러니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기면서 병원도 의료협동조합으로 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많이 보험 사기에 악용이 됩니다. 자, 이제 법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4호에 보면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 사업을 할 수 있음이라고 이제 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합 설립 과정 등 발기 단계에서는 30명 이상이 이제 발기 총회를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은 300명 이상인데 2016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좀 못하도록 좀 어렵게 하도록 하도록 500명 이상. 그러니까 출자금이 옛날에는 300명 이상 3천만 원에서 500명 이상 1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의료 생협병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거를 제가 보험회사에 보험조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혼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천만 원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 아는 사람한테 너 앞으로 그 아프면 이쪽에서 굉장히 진료하는데 편의를 봐줄게 갖고 혼자 그냥 A 거도 자기가 돈 5만 원 내주고 B 거도 내주고 C 거도 내주고 다 내주는 겁니다. 그 출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구장이나 출자를 내줘갖고 그래갖고 자기 혼자 뭐 발기인 총회도 하고 그래갖고 자기 혼자 그냥 의료조합 그거 설립하고 그걸 법무사한테 오면 저도 법무사이지만은 법무사들은 그것만 서류만 다 되면은 법인 설립 잘해주거든요. 그래갖고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해 줍니다. 그 법인에 의해 갖고 이제 병원을 설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래 이래 법무사 제가 시험 합격했는 동기생들한테 가면은 특히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오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진짜 잘해야 된다. 그냥 법무사 50만 원, 100만 원 벌라고 그거 해주다가 여러 사람 잡는다라고 내가 사례를 얘기도 해주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원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의료생활협동조합 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설립하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합법적인 사무장 병원 형태죠. 그냥 단순히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갖고 병원을 개설할 경우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쉽게 적발이 되니까 이건 아주 합법적으로 법에 규정해갖고 설립하고 난 뒤에 그 법인 명의로 의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법을 가장한 그렇게 사무장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 과정은 이제 창립 총회를 하는 거죠. 조합은 가반수 출석. 사무장 자기 혼자 돈 다 내고 명의가 빌린 거니까 지 혼자 출석하는 겁니다.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걸 이거는 법무사가 서류 작성도 해주는 거죠. 그러고 인가 및 하나는 조 규정에만 딱 맞으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법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인가증 수령을 받았고 법무사한테 오면 등기 신청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이 개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상 의회 방법으로 이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과정을 쭉 해가지고 설립한 병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죠. 아마 의료생협병원은 이런 의료생협을 합법을 위장한 사무장 병원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제가 실무에 있을 때. 자, 문제점으로는 전체 요양기관 전체 병원 9만 2천여 개 중에 의료생협 형태 병원은 253개로 0.27%인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자병원 599개 중에 3분의 1이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사무장 병원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문제점으로 자세히 각종 신문사에서 나온 걸 이래 올려봤습니다.
의료생협 운영병원은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합법적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일반 사무장병원은 운영의 주체가 사무장이라 하는 그 자체로 범법행위 의료법 위반되는데, 이 경우는 운영의 주체는 법인이거든요. 법인, 생협, 의료생협. 이기 때문에 주체는 당연히 의료생협이고 의사는 고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설립 경우 규정을 봐가지고 조합원이 그러니까 뭐 지금 500명이죠. 500명이 허위 등재됐다든지 500명이 자기는 출자한 적 없는데 출자된 걸로 돼가 있든지, 총회 시에 예를 들어서 누구 총회 시에 3분의 2가 참석해야 되는데, 봐보니까 A는 총회할 때 애국에 가 있었고, B는 총회할 때 밭에 가서 밥 메고 있었고, C는 총회할 때 회사 출근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그 총회에 참석했다고 한 사람 중에 한 뭐 대여섯 명은 뭔가 딴 데 가 있고 10몇 명은 확인되는 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확인한 사람들은, 너는 그 당일날 총회는 어디 가 있었냐? 아, 나 지방 출장 갔다. 너 그러면 그날 돈 냈느냐? 나 돈 낸 적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무장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발하는 건데, 요거는 적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실무에 있을 때 그 충북 지역에 의료생협 운영병원이 많아갖고 거기서 5개 정도 적발하는데, 그 5개 병원을 적발할 때 한 6개월 걸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지금도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법무사를 하면서도 법인 등기를 하면서도 의료생협 법인 등기 설립을 저한테 의뢰하면 제가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해갖고 갖고 와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네. 지금까지 그 각종 장기 보험 범죄 관련돼서 검토를 해봐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허위장애 청구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가. 중한 상해 및 질병 등을 이유로 높은 장애 진단을 받는다. 다. 사고 발생 내용이 뚜렷하다. 다. 장애 판정이 용이한 다수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는다. 라. 다수 후유장애 담보 집중 가해한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느 게 맞는 답일까요? 라죠. 다수의 후유장애 담보 집중 가입한다가 맞죠. 장애 판정이 용이한 다수 병원에서 아니고 특정 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죠. 특정 병원에서 받고, 그리고 이제 의자의 청구 시 중한 장애가 아니고 경미한 장애를 높게 받죠. 그리고 사고 발생 내용이 그리하죠. 뚜렷하지 않아도, 뚜렷하면은 가서 조사가 되니까. 다음은 사무장병원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가. 치료 목적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맞죠? 나. 의사가 직원을 고용하고 월급을 지급한다. 아니죠. 이거는. 다. 보험금을 노리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높은 수익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통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네. 사무장병원은 사무장이 직원을 고용하고 사무장이 월급을 주죠. 자,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입니다. 틀린 것은 조합원은 300명 이상, 이건 그 앞에 갈로에 2016 9월 30자 시행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기준입니다. 출자금은 1억 원 이상, 발기 단계 30명 이상, 1인당 최저 출자금 5만 명 이상. 뭐 한 명이 그 시행되기 전에 규정이 나왔죠. 300명 이상은 시행되기 전 규정이죠. 시행 후에는 500명 이상이죠. 네. 자,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요약정리입니다. 입원 일당 편취, 범행수법, 경미한 상해 질병으로 반복 입원하고 병원하고 결탁하고 허위 입원하고 동반 입원하고, 주요 특징은 입원 일당 담보 장기간에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어흥급 병원이 많고 목격자 불명, 그 사고가 반복되고. 다음은 허위장애 청구입니다. 범행수법으로서는 고의로 신체장애, 실체장애보다 부풀려서, 그리고 허위장애 진단, 기양장애를 속이고,
그러고 이제 질병을 사고로 이장하고, 그러고 의사나 브로커, 보험 설계에서 공모하고, 특징으로는 경미한 장애가 질병으로 높은 장애 진단을 받고, 다수후 장애 담보 가입하고, 특정 병원에서 장애 진단. 손해 사정인이 개입이 많죠. 사고 내용이 흐리하고요. 사망사고 내용 이장입니다. 범행수법으로는 살해, 자살, 실종, 사망진단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조사 내용으로는 뭐 가입 현황이라든지 경위, 재정상태, 통화 내역, 문자, SNS 조사가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입니다. 사무장이 그러니까 자금하고 시설 투자해갖고 직원을 고용해갖고 운영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영리가 목적이죠. 네. 그리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이 동원되고 나이롱 환자들을 유치하고 그래갖고 보험금을 편취하죠. 자, 이제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입니다. 네. 이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이제 설립해가지고 사무장이 설립하는 거죠. 이거는 운영의 주체는 사무장병원하고 해갖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립 과정의 하자. 조합원 허위 등재라든지 총회 그 서류 작성, 사무장의 출자금을 대행해 줬다든지 이런 걸 이제 조사해갖고 하는 거죠. 네. 자, 이상으로 장기 보험 범죄 관련 각종 내용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